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의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음악계에서 줄 세우기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앨범 수록곡의 거의 절반 이상을 음원 차트 상위권에 랭크시키는 걸 말하는데요. 1위에서 9위까지 모두 자기의 음악으로 덮었던 버스커버스커의 2집을 떠올리시면 왜 줄 세우기라는 말이 등장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한때는 음악계 성공의 척도가 백만장이었습니다. 혹은 가요 순위 프로그램 1위였고요. 기대되는 컴백 앨범이면 음반을 사기 위해서 예약이 폭주하고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송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 모습들은 찾아보기 힘들거나 일어나도 큰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줄 세우기, 올킬 이런 새로운 척도들이 생겼고요. 팬들뿐만 아니라 언론들도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져야 크게 히트했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팀도 음원 차트에 줄 세우기를 기록했죠. 신곡의 대부분이 상위권에 올라서 대박임을 입증했습니다. 악동 뮤지션의 신곡입니다. 200% 들어보겠습니다. 너를 본 내 마음속에 사랑해 내 본능이 고백 빨리 하라 해 내 주위를 둘러싼 수많은 경쟁자 Yes I'm a soldier for you 스윗 멘트 장전 발사기 전에 작은들이 불었나 Yes 완전 간장 공장 공장장 이곳 간 공장장 Yeah ready 아침이 깨는 소리 more morning 바람들은 make time more morning 저물어가는 달빛을 let it go 여물어가는 romanc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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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baby it's coming new day 새로운 느낌이야 이건 Hey wait it's come on look see 아무래도 이거는 E-S-P-L-O-V-E 200% sure of this I want you really I'm in really step it up post it 정말이야 널 좋아하는데 빨갛게 익은 내 얼굴이 덜 증명해 나를 봐 나를 봐 나를 봐날 바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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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스트로베리처럼 베리베리 상큼한 사람 돈 워리워리 어리버리한 그대 주위 사람들은 모두 다 이기주의 밤낮을 걸으며 지켜줘 너와 달리 그들은 자기를 다시 하지만 배드가 잊혀다가 일어나 참고대로 돈을 찾네 아침이 깨는 소리 morning 바람들은 make harmony 저물어가는 달빛은 let it go 여물어가는 romance 꿈꾸고 Hello 어디 가는 거니 I'll be there 네가 있는 그 거리 아직 우리 사이 서먹해도 그래도 try는 해봐야지 나라도 E-S-P-L-O-V-E 200% sure of this I want you really I'm in really step it up post it 오빠, 은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Give me your bus, 블랙박스 지금 바로 사라져 Give me your bus, 프로비아 PF1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김윤경의 생생경제 3부 듣고 계십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시 퇴직연금 드셨나요? 요즘에는 많은 회사들이 가입을 하고 있어서 퇴직연금에 가입한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올해로 벌써 9년째가 됐더라고요. 내년이면 10년을 맞이하는데 지난해까지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만도 84조 원이 넘습니다. 올해는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적립금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시장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수익률은 좀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연금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님과 전화를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퇴직연금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가입 안 한 회사들도 좀 있고요. 간단히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예, 원래 이제 이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2005년부터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원래 근로기준법에 1년 근무하면 한 달치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퇴직금은 이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고요.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 퇴직연금 제도는, 기본적인 목적은, 정년 퇴직 후에 노후소득 보장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 정책이 담겨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아서 사업했다가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노후가 좀 위험해지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연금으로 받는 게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저도 가입을 했었는데,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DB형, DC형이라고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네. 예. DB형은 우리 보통은 이제 학정급여형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확정급여형. 예. 급여형요. 예. 그다음에 DC형은 학정기여형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네. 학정급여형이라고 하는 DB형은 본인이 내는 보험료, 그러니까 본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업주가 납입하는 네. 거죠. 사업주가 납입하는 보험료 부담액과 관계없이 퇴직하는 시점에 원래 이제 민간 퇴직금 제도에서 과거에 있었던 법정 퇴직금 제도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받는 것이 확실하고 네. 이 받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보험료를 좀 조정해야 되는 제도가 DB형이고요. 예. 그다음 DC형은 매년 종업원 임금의 8.33%씩 불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이자를 붙여가지고 퇴직 시점에 지급하는데 그것을 나중에 퇴직 이후에 연금을 나눠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정기여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DB형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고요. DC형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적어질 수도 있나요? 우리 굳이 따지자면 예. 학정급여형은 원금 보장이 조금 더 가깝고요. 네. DC형도 원래 원금 보장은 합니다. 네. 그렇지만 수익이 이제 DB형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예. 더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약간의 변동성이 있는 상품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어디다가 더 많이 돈을 배분할지 이런 것도 정해야 되는 게 DC형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DC형은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이제 정할 때 네. 뭐 한번 정해놓고 그냥 거의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상품의 종류를 갖다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DC형은 왜냐하면 네. 그 수익률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수익 투자 운용의 책임을 바로 이제 근로자한테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 언제마다 갱신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한번 내가 주식은 어떤 주식의 몇 %, 뭐 채권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해놨으면 끝까지 그냥 가도 되는 건가요? 네, 끝까지 가도 되고요. 예. 일정 기간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근데 원금 보장을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물론 DC형도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만은 그냥 안전하게 DB형으로 가는 쪽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혹시 더 큰 수익이 있을 수는 있지만 네. 또 위험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위험 없이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DB형을 갖다 선호하는 형태고요. 지금 예. 현재 선택하는 유형도 보면은 거의 한 70%가 거의 DB형으로 선택하고 있고요. 네. DC형은 뭐 한 20% 조금 더 되는 그런 수준이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적네요. 네. 근데 한 회사에서도 사실 그 종업원들마다 DB형, DC형 따로 선택할 수도 있죠. 뭐 원칙적으로는 이제 한 회사에서는 같은 형태로 하지만 네. 우리가 이제 회사도 이제 종업원 유형이 다르고 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퇴직연금 DB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뭐 0%더라고요. 0.8%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나고 있을까요? 그게 0.8%는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네. 1분기 수익률입니다. 1분기. 그러니까 연간 수익률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곱하기 4를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연간 수익률이 되는데 네. 만약에 이제 0.8%면 실제로 곱하기 4하면 3.2% 수익률이죠. 보통 요즘 이제 예금을 하더라도 네. 한 3% 수익률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 수익률이 아주 낮은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수익률이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떨어지는 원인은 이 투자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금융시장 내에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금리가 점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투자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소 이제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그러니까 원금 보장형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저금리야 사실 뭐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만은 뭐 DC형으로 했을 때는 내가 상품을 조절을 해가면서 좀 수익률을 높여서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DB형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을 DC형으로 가져가려면은 뭐 내가 이렇게 맡겼을 때 수익이 좀 나는 것도 보고 성적표도 봐야지 DC형으로 갈아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DB형도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네. 기업주가 네. 운용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주식 같은데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모양상으로 보면 DB형이 위험 상품에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 DB형은 그런가요? 70%까지 투자할 수 있고 예. DC형은 30%밖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현재 이 규제의 문제가, 근본적인 규제의 문제가 있는 것이 바로 DC는 이제 우리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인데 네.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위험한 걸 30%밖에 못하게 하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은 70%까지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네.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도 30%까지밖에 위험 자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지금 현재의 규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예, 그것은 이제 혹시 이제 근로자들이 예. 위험한 데 투자를 해가지고 원금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네. 사실은 이제 근로자들이 퇴직 후 생활이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뭐 고수익도 중요하지만 안정적 수익 확보 자체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과도한 위험한 투자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DB형 같은 경우는 위험한 데 투자한다 하더라도 네. 저수익이 발생해도 결국 사업주가 그걸 메꿔 넣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너무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근본적인 그 의문이 드는데요. 그러면 그냥 퇴직금 쌓아두지 굳이 퇴직연금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퇴직연금으로 가는 이유는 이제 연금으로 받게 되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퇴직연금으로 안 가면, 퇴직금 자체가 회사 내, 사하 내에서 적립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 내에서 돈을 적립해 두게 되면은, 회사가 도산된다든지 하면은 퇴직금을 못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제 이 퇴직연금으로 간다는 것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도 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사회 적립을 함으로 해가지고, 기업이 혹시 불안해지더라도 퇴직금은 안전하게 보존되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네. 퇴직연금 제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래의 이제 고령화 시대에 가면은 노후의 자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받아서, 그리고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위험한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굉장히 생활이 공공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퇴직연금을 가입을 했다가 회사를 옮기면서 이거를 한번 정산을 했어요. 그 계좌는 그대로 있는데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새로 옮긴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어갈 수가 없던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제는 이제 제도가 조금 그 뒤로 바뀌어가지고요. 네. DB나 DC를 하는 회사에서 불입을 하다가 그 회사에 퇴직을 했을 경우에서는 예. 사실은 이제 그 기존의 이제 DB, DC 제도를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연금 제도의 가입 기간이 짧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예. IRP라고 해서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DB나 DC 제도를 운영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은 IRP로 자동적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퇴직연금 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때 들어봤던 것 같네요. IRP라고. 예. 예. 그러면은 정산을 할 수도 있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예. 과거에는 정산할 수 있는데 정산 자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IRP로 가서 예. IRP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자기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네. 여러 가지 이제 또 IRP를 해지할 수 있는 예. 그 사유가 있습니다. 네. 그 사유가 부합되면은 IRP를 해지할 수 있고 예. 그 사유가 없으면 해지를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이제 옮길 그 경우에는 대체로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그 네. 사유를 좀 넓게 해석해놨기 때문에 네. 근로자들이 가능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해서 해지하려고 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뭐 나중에 퇴직연금 제도가 많이 쌓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 해제해서 목돈 받고 싶어하는 거죠. 네. 그래도 연금 수익률이 좋다면 저 같은 경우 넣어놓고 싶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네. 정규직을 하다가 비정규직으로 옮겼다. 혹은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퇴직연금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IRP 제도로 해서 네.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 중에서도 이제 건설직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네. 원래 이제 그 일용직 근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건설직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를 갖다가 또 별도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건설직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일반적인 이제 이제 이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를 받기 또 힘듭니다. 그리고 이제 예. 과거에 가입한 것이 있으면 계속 연장은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은 연금제도에 좀 필요한 변화라면은 좀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예. 예, 가입 대상도 확대해야 되고 또 더 이제 지금 현재 긴급한 문제는 사실은 이제 가입 기간이 보통 이제 회사를 퇴직하면 아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도로 이용해서 이 연금 제도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해지해버리는 문제점을 어쨌든 좀 막아서 네. 지속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더 특히 이제 큰 문제가 연금을 받을 시기가 돼서 퇴직할 시점에 이제 퇴직연금 목돈이 만들어지면 네. 그걸 이제 연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시금 형태로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연금 제도로 받는 사람 비율이 10%도 채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네. 취지는 이제 연금 많이 받게 하자는 것인데 네. 그런 원래 취지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연금을 많이 받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익률이 조금 높을 수 있는 구조 변화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내가 좀 묻어놓고 나중에 좀 받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수익이 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적 배당형 상품들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에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높아지는 만큼 또 이 리스크도 따르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리스크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할 때 예. 사실은 정부도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 잘 알아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의 김용하 교수였습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맹령 그대로만 보면 진실을 알 수 없는 경제가 많은데요. 4부에서는 경제 뉴스를 뒤집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발표한 경제 공약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은퇴 솔루션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경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오늘의 경제 키워드의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OTP입니다. OTP는 요즘 온라인 금융거래에서 많이 쓰는 일회용 비밀번호입니다. 영어로 One Time Password인데요. 각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OTP라고 부르는 거죠. 한국에서는 원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많이 썼는데요. 이것도 유출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아예 비밀번호를 계속 바꾸는 방식의 OTP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3월에 944만 명이었으니 곧 1000만 명을 돌파하겠는데요. OTP를 쓰고 싶으면 거래은행에 가서 3,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고 단말기를 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 단말기가 1분마다 내 계좌의 비밀번호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금융사기범들도 이 단말기를 뺏지 않는 한 내 계좌의 돈을 빼가기 쉽지 않겠죠.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주집기. 경제 뉴스 어려우세요? 어떤 그 영어를 배우는 그런 광고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경제 뉴스를 전후좌우 입체로 보게 되면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뉴스 이면을 들여다보는 경제 뉴스 뒤집기 시간인데요. 오늘은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생생경제 많이 도와주고 계시나요? 네, 몇 번 출연했죠. 네네. 네. 그 6.4 지방선거 앞두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시정, 구정이 어땠는지를 비판하려고 딱 생각을 해봤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공약 같은 것들을 제대로 안 보고 뽑았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제 선거권이 방치가 돼 있었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이번에는 좀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야가 다 공약을 발표했죠? 네, 지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가면 예. 각 정당의 지방선거 공약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11일 날, 예,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10가지씩이요. 각 정당의 공약, 예. 10대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새로운 건 많지 않더군요. 예. 항상 들었던 얘기, 새로운 게 별로 없고, 네.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물론 이번에 그 세월호 참사 때문에 네. 안전에 관련되는 것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꼭 새롭진 않아도 지켜야지 될 것들만 지켜준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각각 들여다볼까요? 먼저 새누리당의 공약, 뭐 어떤 것들이 있었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네, 새누리당 공약은 눈에 띄는 것이 일단은 안전 공약이요. 예. 그래서 세월호 참사 후에 후속 대책으로 퇴직 공직자들의 그 재취업 이걸 제한하기로 했다. 이 관피아 문제. 예,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5,000명을 증원하겠다 했는데 이거는 뭐 괜찮은 것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약은 괜찮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에 안전 관리 공약이요. 그게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난번에 경주 리조트 참사 있었을 때도, 대책 다 세운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효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지금 자신들이 지금 열심히 하겠다라고는 얘기하는데 네. 이번에 중앙선관위 공약집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냥 립 서비스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구체성이 좀 많이 떨어져요. 어떤 걸 하겠다고 하던가요? 안전과 관련해서는요. 안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전관리 강화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겠다 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게 이제 땜질에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박 안전 정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다른 안전 관련된 것까지 다 이제 포괄 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또 하나는 선박망이 처벌이 존재하면 예. 아무리 규제를 하고 감독을 해도 아무리 효과가 없습니다. 징벌적으로 해야죠. 예. 그러니까 책임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걸맞는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얘기는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들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규제 새로 만든다, 지도 감독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정당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손방망이 처벌을 그냥 두는 식으로 가게 될까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네. 빠른 시기에 고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 기업체들한테 많이 몰아줬지 않습니까? 예. 돈도 많이 몰아주고 세제 지원도 해주고 거기 하나 이제 덧붙인 게 선박망이 처벌이에요. 기업들이 좀 잘못을 하더라도 대부분 다 이렇게 풀어주고.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기가 지났거든요. 이제 빨리
그렇게 이제 선방망이 처벌을 계속 하게 되면 질 나쁜 기업들이 이익을 보지 않습니까? 뭐 탈세 많이 하고 나쁜 짓 많이 하고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이익을 보고 건전하고 양심적인 기업들은 다 도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그리고 뭐 안전관리나 이런 거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빨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그거 안 바꾸다 보니까 계속 선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럼 선방망이 처벌을 그대로 놔두면 뭐 경제에 또 건실해지지 못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세월호 참사와 비슷한 참사가 저는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고 봐요. 선방망이 처벌을 전제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네, 그 말씀이 정말 맞고요. 또 새정치연합의 공약 같은 경우에 역시 안전을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담겨 있었나요?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제 특징적인 게 뭐 여야정 그리고 시민단체 그다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 대한민국 위원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위원회요? 위원회를 만들어서 했는데 뭐 조금은 상당히 좀 구체성은 좀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뭐 아쉬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전처럼 선방망이 처벌을 어떻게 차단할 건가 그런 얘기는 없었고 그다음에 뭐 규제를 전면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 안전에 대한 거. 근데 그것도 한 줄만 써놨더라고요. 다른 건 얘기를 많이 해놨는데 그래서 여전히 뭐 새정치민주연합도 많이 보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주장해왔던 게 일자리 창출이었잖아요. 사실 규제 완화도 그런 것 때문에 해주겠다고 뭐 변명같이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자리 관련해서는 두 쪽 다 얘기가 별로 없었나요? 네, 일자리 얘기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새누리당 쪽에서는 이제 일자리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일자리 창출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야당에서 일자리 창출은 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규제 완화, 지금은 이제 안전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강화한다고 하지만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10대 공약 중에 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일부가. 근데 지금 이제 그럼 어느 쪽에 이제 방점을 찍어야 되느냐 그런데 지금 야당 얘기가 복지 확대하면 일자리 창출되는 거 그건 맞긴 맞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냐 그러면 최근에 일자리가 뭐 몇십만 개씩 만들어지는데 그 대부분 다 복지 일자리거든요. 거의 한 15만 개, 20만 개가 경제가 안 좋을 때도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뭐 야당 얘기도 맞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이제 그 일자리라는 게 복지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키울지 여기에 대해서는 역시 뭐 여당과 야당의 좀 야당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당 같은 경우도 규제 완화를 하게 되면 이게 대기업에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기업이 창출한 일자리만큼 중소기업에서 또 일자리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복지 부분, 그다음에 중소기업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뭐 여야 양쪽에 다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을 봐주면은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기존에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걸 나눠 갖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양극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한쪽만 더 쏠리게 해주면은 안 될 텐데 그런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면 저는 표를 쓸 것 같거든요. 그쪽으로. 양극화를 양극화 해소라든지 그러니까 뭐 무조건 복지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무래도 그냥 뭐 내가 낸 세금을 누군가를 도와주는 데 쓰고 나는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복지에 의해서만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러면 절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양극화 해소. 왜 중소기업이 중요하냐 그러면 이게 산업 연관관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과거에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하청 관계를 형성하면서 국내에서 이렇게 밀접하게 돌아갔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무역 구조를 보면 뭐 대부분 다 부품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국내에서 부품을 해외로 돌려서 거기서 해외에 가서 생산하거나 중국에 생산하거나 또는 중국에 있는 부품을 이제 범용 부품이라고 그래서 좀 이거 만들기 쉬운 부품이요. 그런 걸 중국이나 뭐 이렇게 동남아에서 싼 부품을 끌어다가 국내에서 쓰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국내 중소기업들이.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결국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중소기업을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건가 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하려면 지금 거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대학 개혁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대학 교육과 중소기업 생산성과를 연계시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고민이 없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야 전부 다 중소기업 활성화한다고만 얘기하는데 이게 막 돈 퍼주고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 퍼줘서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고민이 지금 중소기업 어떻게 살릴까? 여기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공약 집이니까 일단 뭐 광범위하게 나온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잘 들여다보고 표를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 연구소장이었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수명 100세 시대입니다. 노후 설계에 대한 걱정 많으시죠? 저도 걱정 많습니다. 현명한 노후 설계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은퇴 솔루션 코너인데요. 앞으로 이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은퇴를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솔루션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력 있게 앉아주셨어요. 아마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오늘은 첫 시간이거든요. 네. 저도 사실 은퇴 이후를 계속 걱정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어떤 얘기부터 풀어내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 만나 뵙고 하니까 100세 시대 여성의 은퇴 준비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는 쪽으로 제 스타트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성이요? 예. 왜 그렇죠? 이제 요즘 우스갯소리들이 대부분 사실은 은퇴 후에 남자들의 은퇴에 관한 고민들입니다. 네. 뭐 젖은 낙엽이라든지 뭐 이러는데 근데 정작 이렇게 통계를 쭉 보면은 여성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하는 여성이든 집에 계시는 그렇습니다. 여성이든 다 마찬가지인 거죠? 예. 그러면 여성이 더 준비를 해야지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알려주세요. 예. 그게 이제 보시면은 80세 이상 인구에 보면은 여자의 비율이 70%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보통 반반 정도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제 남자는 빨리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90세 이상으로 가면은 그게 77%로 증가하게 되고요. 100세 이상으로 가면은 85%가 여성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고령 사회나 장수 사회에서 문제는 남자보다 오히려 여성이 훨씬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가 큰 데 비해서 사실은 여성의 준비가 거기에 비해서는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렇죠. 제 윗세대만 해도 이제 일을 금방 그만두신 분들이 많아요. 자녀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노후를 남편이나 또 남편의 연금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에 의지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에 와서는 뭐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아닌 분들이 이제 준비를 먼저 해야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뭐 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남편의 이름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 같은 경우도 실손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아플 때 드는 보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별 생각 없이 남편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자가 이제 더 오래 사니까 연금도 이제 여자의 명의로 아내의 명의로 이렇게 분산해서 할 필요가 있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이제 피보험자를 누구로 하느냐 합니다. 결국 아픈 사람 문제인데 대부분 별 생각 없이 남자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플 때 피보험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분산해서 드러놓고 그래서 이제 꼭 지금은 이제 그 생활 일선에서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되어 있는 노후 준비가 주로 남자 위주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점차 분산해서 여자 위주로도 이제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언제부터 은퇴 준비해야 되나요? 진짜. 현답을 주셔야죠. 우문일 수 있는데. 하여튼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빠를수록. 왜냐하면은 뒤에 이제 은퇴 이후의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준비할수록 이제 좋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금융상품 하나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이 세상에 뭐 하나로 다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 하나만 들면 다 끝이 예. 나는데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특징에 맞게 잘 금융상품을 골라서 분산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은 네.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민연금으로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신연금 네. 상품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 갑자기 아플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네. 이제 아플 때 드는 두 가지 보험이 있는데 하나가 정액보험과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정액보험은 아프면 2천만 원, 뭐 네. 3천만 원 단번에 주는 것이고요. 실손보험은 이제 그때 치료비가 나올 때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아플 때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도 이제 특징에 맞게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정액을 들었을 때는 한 번에 많은 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계속 아플 때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예. 실손보험 같은 것으로 이제 예. 커버를 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을 여유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안 아픈 게 제일이신데요. 네. 건강보험 같은 경우,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경우,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방법이 그렇게 따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부분은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정액보험도 하나 있으면 좋고. 예, 이제 실손보험 정도 같으면은 예. 실비를 다 커버해 주니까요. 예. 예, 그 정도 같으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뭐 노후 준비한다고 하면서 많은 실수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것만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예.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게 의외로 이제 금융상품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요. 네. 자식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큽니다. 아, 자식 리스크군요. 예, 예. 그 성인자녀 리스크는 이미 뭐 영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비가 무엇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교육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또 결혼할 때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교육비 들어가는 거는 그래도 참 어쩔 수는 없지만은 결혼할 때 들어가는 목돈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사돈한테 그 순간 잘 보이려고. 네. 그럴 수 있는데 체면도 차리고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번 도와주고 나면은 그 은퇴 후의 노후는 진짜로 힘듭니다. 그만한 돈을 금융상품의 수익으로 가지고 커버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놓고 금융상품에서 높은 고수익을 찾아서 가다가 그것까지 이렇게 사기를 당하든지 해서 네.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익 많이 준다고 해서 저축은행에 그렇습니다. 그 보험 보장되지 않는 예. 금액까지 넣었다가 피해 보신 예. 분들도 상당히 특히 여성분들은 예. 자식에게 마음이 약합니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조심하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20살 이후에는 네가 벌어서 살 준비를 해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은퇴 준비일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예. 은퇴 준비에 이전에는 필수 요소가 이제 네. 연금이었습니다. 예. 이제 하나가 더 늘었는데 그게 이제 자녀의 취업입니다. 자녀의 취업. 예. 예, 맞아요. 그것처럼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벌고 스스로 이제 또 결혼할 때도 이제 하도록. 예.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에 그 남편이 만약에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러면 예. 부인이 받게 돼서 그냥 예. 좀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되지 않나요? 예. 그게 이제 국민연금은 그렇습니다. 네. 공무원연금도 그렇고요. 예. 국민연금은 이제 가입한 기간에 따라서 40에서 60% 정도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네. 근데 뭐 국민연금을 한 100만 원 받는다 그러더라도 40, 60% 돼봐야 40만 원, 60만 원밖에 안 그러네요. 됩니다. 사실 100만 원 받는 분들도 거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7, 80만 원 그렇고. 근데 이제 민간 종신연금은 그게 그렇게 상속이 안 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민간 종신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더 오래 사는 이제 여자의 명의로 반드시 예. 들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그러면 일단 가입을 하고 그러니까 예. 공적보험도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뭐 연금 저축, 예. 연금 보험 뭐 이런 예. 상품들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하나씩 다 들어두는 게 좋은가요? 어떤가요? 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제 네. 국민연금 하나로만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제 종신연금. 예. 요즘 이제 좀 더 신경을 이제 쓰면은 그래도 괜찮은 상품이 이제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한 3층 정도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존 자금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이라는 게 영모기지를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그러니까 예. 집을 담보로 잡고 연금 형태로 나에게 돈이 나오는 평생 동안 그거죠. 받게 됩니다. 그게 예전에는 좀 제한적으로만 수혜를 본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네, 예, 예.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이제 60세 이상 네.
비중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도이지만은 그래도 정부에서 이 부분을 저변을 넓히려고 하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의 비중을 좀 유동화하려고 좀 혜택을 주고 있는 편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영목이지 많이 하지 않나요?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예. 어디나 이제 예. 거기는 민간에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건이 그렇게 이제 많이 안 좋은 경우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수혜 받을 수 있는 것도 조금 늘리려는 그런 그렇습니다. 입장이 있고요. 예. 지금 1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지금 이제 2주택으로도 좀 넓히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네.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질병에 노출될 확률을 보면 또 여성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네. 먼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남자가 많은데 또 네. 질병에 노출되는 건 여성이 많다. 이러면 또 뭐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예. 질병에 노출되는 게 뭐 여자가 병에 많이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주로 이제 질병이 한 80세 넘어가면 갑자기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치매 같은 경우도 예. 85세를 넘어가면 유병률이 확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게 여자들이 그 비중이 고령층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질병을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손보험으로 커버를 하고 네. 커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통 만기를 80세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 병원 정작 85세에 걸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날이 쨍쨍할 때는 우산을 네. 쓰고 다니다가 정작 비가 올 때는 우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비유가 딱 맞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만기 같은 것을 지금 이제 좀 늘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상품 한 번 가입하면은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약간씩 수정이 가능하죠. 예. 대개는 이제 85세 이후에 좀 그런 유병률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좀 바꿔놓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거 말고 또 여성들을 위해서 이 조언만은 꼭 해주고 나가야겠다라는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런 분도 있습니다. 이게 네. 여자들이 이제 비자금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뭐 갯돈을 해서 이렇게 모아두는 게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결국 투명하게 남편과 잘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남편의 명의로 주로 되어 있고 연금으로 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을 잘 상의를 해서 이제 여자의 명의로 분산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비자금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이제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여성분들은 좀 감성적이고 자식에 약하기 때문에요. 예, 생존 자금은 아까 3층 제가 연금을 말씀드렸는데 그 생존 자금하고 보험 부분 그것만은 꼭 좀 마련해 놓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마음 약해지지 마라. 조언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약해지면 괜찮은데 준비를 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록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슈퍼히어로가 지키고 가족의 행복은 쉐보레가 지켜줄게요. 쉐보레 러브 패밀리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 원 할인. 5월에도 쉐보레만 믿으세요. 홈페이지 참조 5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두통 탈출 펜잘 쇼. 요즘 애들 숙제 받으느라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애들 숙제는 펜으로 잘, 두통은 펜잘로 잘. 잘하면 풀리는군요. 두통에 잘, 빠르게 잘, 펜잘기가 딱인 거죠. 쌍기통엔 펜잘 레이디. 자동차를 포장하는 모든 형용사와 감탄사를 빼고 나면 남는 단 4개의 동사. 자동차의 본질은 결국 이 4가지. 본질로부터 소나타.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은경의 생생경제에서는 매주 월요일 재무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줄여야 될지, 저축은 어떻게 늘려야 될지 고민인 분들, 또 아이 교육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또 언제 내 집을 마련을 해야지 될 텐데 노후 대비는 어떻게 될지 고민 많으시죠? 재무상담 신청해 주시면 한 주에 한 번을 선정을 해서 전문가가 무료로 1:1 재무설계를 해드립니다. 빚은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는 방향, 또 본인에게 맞는 금융상품은 무엇인지, 미래를 위한 작은 시작, 무료 재무설계에 많이 신청을 해주십시오. 또 세무와 또 노무 관련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은 트위터, 웹사이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